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6월 대선이 관심사였는데 이를 삼킨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내란 공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진짜 심각하죠. 이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지금 이완규라는 사람이 워낙 황당한 이제 내란 공범의 하나니까 더 부각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한 사람 무슨 함상훈이라는 사람도 거기도 뭐 이렇게 떳떳하게 임명받아서 뭐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그 위헌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거라서 애초에 임명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는 거고, 그거는 한덕수 본인의 입으로도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잖아요. 한덕수가. 그때 이제 왜 임명 안 하는지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국회가 다 선출하고 결정했는데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가진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라고 우기면서 이제 그거를 호도를 한 건데,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지명하고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고 지금 우기는 거니까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검사 시절에 뭐 건건이 민주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의사표명을 계속 해오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그냥 중간에 퇴임을 해버려가지고 정부가 출범할 때 법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안경환 후보자가 뭐 아들 문제, 무슨 뭐 예전 문제 뭐 이런 걸로 보수 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고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검사 임명안을 제청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완규 검사가 검찰 내 내부 게시판에다가 권한대행자가 인사 절차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 글을 올렸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헌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식의 분탕질을 한다는 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척 하면서 또 이런 짓을 또 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헌법 위반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당시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정작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을 하니까 덥석 내가 헌법재판을 받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라리 행정부 구성원이잖아요, 검사는 어차피.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에도 시비를 붙었던 사람인데, 이거는 헌법재판관은 행정부 구성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 이유가, 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준 건데, 한덕수를 국민이 뽑았나요?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동으로 직을 상실당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다음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탈취해가지고 행사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관심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접수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의원님? 그러니까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윤석열이가 많이 써먹었던 수법이죠.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뭔 서류를 보내면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송시켰잖아요. 김건희도 숙대에서 그 석사학위 취소에 관한 공문을 보내니까 계속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효력이 안 생기고, 뭐 우리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윤석열식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건데, 근데 국회로서는 사실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종의 그렇게 소극적 저항을 하는 거가 하나의 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고 오가고 하는 거는 접수인이 날인이 되고 기관 대 기관 간에, 그것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그 공문이 국회에 접수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형식적인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접수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 인사청문 요청서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오더라도 반성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언론을 통해서 공표했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우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나마 거론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 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하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결정해주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렇죠. 이게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가장 빨리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헌재의 논리나 판단에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어저까지만 해도 이제 국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약간의 난제가 좀 있었는데 오늘 과거에 헌법소원을 냈었던 김정환 변호사가 이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 해서 냈죠. 관련성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맨 처음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윤석열이가 포고령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게 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었고, 그 당시에 그 김 변호사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어서 내 헌법소원을 심리할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라고 해가지고 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안에 의거해서 내가 낸 헌법소원을 지금 무자격자가 심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라서 법적으로는 뭐 논리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그간에 한덕수에 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통해서, 한덕수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을 한 거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해당되는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더하기 기존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런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거해서 헌재가 충분히 이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취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지금 논리도 있고 또 그 필요성도 있는 거죠. 다른 거 떠나서 이완규 같은 사람은 지금 헌법을 파괴한 내란 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스스로 헌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해서 좀 적극적인 심리를 주문하는 거고 4월 18일을 넘기기 전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처분 신청은 사실은 일주일이면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헌재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이제 뭐랄까 보수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냥 뭉개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재판관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는 걱정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이런 무리한 지명을 했을까 지금 저기 의문이 많는데요. 헌법재판소를 보수 위주로 만들겠다 그런 설이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혹시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대립되는 설은 아니고 이제 윤석열 및 국힘과 내통한 거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덕수가 돌아오고 15일인가 만에 지금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 당사자인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도 끝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인사검증을 해봤잖아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부랴부랴 추천을 했다는 건데 그 마지막 종착점이나 의도는 뭐냐? 그거는 헌재를 보수 우위의 구도로 완전히 알박기를 해서 재편을 해가지고 다음에 민주정부가 이제 수립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딴지를 걸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거는 국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가지고 해산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지 막겠다. 이 생각이 또 있을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 한덕수가 어차피 이렇게 저지르고 나면 본인이 탄핵소추로 돼서 다시 직무가 정지될 거다라는 걸 예상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저런 짓을 감행하는 걸 보면 모종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제 국힘 내부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해서 언론이 한덕수 대권 도전설을 지금 띄우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대권에 나오는 거는 뭐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한덕수라는 사람은 내란 사범의 일원으로 보는 거지 이 사람한테 어떤 여지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상 그래도 내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 안 가고 보내려면 어느 쪽에 붙어야 되냐 이 계산을 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알박기 요청이라도 들어주고 최대한 나를 지키라는 주문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덕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뒀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민주당의 그 더민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간에 최성목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근데 한덕수를 좀 미룬 이유는 선거 관리를 그냥 조용하게 해라.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을 또 탄핵을 하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다른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니까 좀 미루고 보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선거관리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상황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사람은 절대로 그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단호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면 그 민주정부에서는 이런 헌법 위반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한덕수의 어떤 의도가 노골화된 바에는 이제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파면으로 이제 일반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 관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김 여사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 두 부부가 공천 개입 의혹을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건데 2022년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에 걸쳐서 3억 7천만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윤 부부는 이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자, 검찰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그 특혜 관련과는 좀 다르게? 검찰이 지금부터 이제 흥정을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냄새를 풍기고 내용을 흘리고 하면서 언론의 어떤 그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혹이라고 앵커께서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그간에 공개된 자료들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죠. 자기들의 육성으로 이미 다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 같은 거가 다 확보가 돼서 지금 그 뉴스타파가 포렌식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점들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반드시 발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사를 진행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해낸 증거들을 또 없애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특검이 또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검찰이 이 묻은 상황이나 증거를 손에 쥐고 정치권을 향해서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흥정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를 봐주는 쪽으로 뭔가 흥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처리할 테니 어디까지 우리를 돌봐줄 거냐 이런 식의 흥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운명은 그다지 밝지 않고 지금 이 앞다퉈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먼저 구속하겠다라는 어떤 공다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 기관들이 이제 앞다퉈 수사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내란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성공한다면 이제 추가로 다른 증거가 나올 것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초 수사 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라고 지시한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 의혹 네. 김건희와 같이 네. 한 게 있고 또 공수처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다양한 지금 의혹이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네. 불법 선거사무소를 강남의 예화랑이라는 데다 차려놓고 예.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자기 장모는 10원 한 푼 손해를 끼친 사람 적이 없다. 김건희가 주식 투자에 참여해서 손해만 봤다. 이런 식의 각종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딱 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다행히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4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유죄 확정이 되면 윤석열이는 파면된 이후에 당선까지 무효가 되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선거 자금을 대선 자금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40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예. 국힘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붕괴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은 제일 빨리 처리돼야 되는 사건이죠.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우선적인 거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게 공범들이 다 지금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한 3개월 남았어요. 그 두 가지가 빨리 처리돼야 된다. 그럼 혐의가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 입장에서는 제일 발등의 불이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이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선 자금을 예. 다시 토해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지금 이 뭐, 사람들이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망가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게 3월 16일 날 있었던 2심 선거. 2심 선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 본인들이 이제 그대로 그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공직선거법 수사가 되려면 누군가 지금 고발을 해야 되는 텐데 지금 다 고발돼 예, 있죠. 고발돼 있고. 예. 예. 그거는 고발은 다 그럼- 돼 있고 수사만 빨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증거도 너무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다 국민 앞에 서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아내는 구약을 외운다. 그거 확인하기도 쉽잖아요. 앉혀놓고 그거 외워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전 국민 앞에서 이제 구약을 위하고. 자,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지금 그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정훈 전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 뭐랄까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오동훈 공수처장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오동훈 처장은 일단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최소한 검찰총장과 윤석열은 공수처에서 구속한다. 라는 예. 결기를 좀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의 그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또 취약한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런 예. 의미가 있는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간에 이제 국힘 쪽의 방해로 인해서 공수처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고 뭐 장비도 확보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국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혹은 뭐 결사 반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수처 활동을 방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점들을 극복하려면 공수처가 결국 수사 성과를 통해서 그 우두머리들을 구속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들 사이에서 저게 뭐 하는 데지 이런 거를 잘 몰랐다가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게 그 말도 안 되는 행정수석 위원 결정 때문에 뭐 관습업법 어쩌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했고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확실하게 위치를 확보한 거거든요. 위상을.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공수처의 어떤 장래,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수처장의 개인적 이익의 측면에서라도 이 수사는 그냥 가장 어떤 밑바닥의 이유로만 따져보더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구속 안 합니까? 그랬더니 수사 중입니다. 네, 그랬고 이완규 구속 안 합니까? 그랬더니
고발이 돼서 수사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 공수처에서 이제 한덕수와 이완규까지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당연하죠. 예. 예. 이완규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도 분명히 확인이 됐고, 예. 그거를 얼만큼 꼼꼼하게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만 남은 거죠. 결국은 인력 부족도 이제 논란이 될 텐데. 인력도 인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사람이 적은데, 예, 예. 그 안에서 또 이런 수사에 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 이런 구성원이 지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 뭐 겁먹고 멈칫거리고 그동안에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이제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하는 성과까지 냈으니까 내부 구성원들을 좀 독려하고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뭔가 수사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잘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에 관해서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해서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여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했고, 또 미국 국채 2억 원 매입 논란, 네. 그 다음에 또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했고, 예.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조사할 게 참 많아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고발한 게 있죠.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비서관일 때, 예, 미래재단 만든다고 재벌들한테 돈 뜯은 기업들한테 거. 예. 그 부분도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상목 씨는 이제 감옥으로 가야죠. 그럼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죠, 의원님? 네, 당연하죠, 그거야. 예.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놀라시고 황당해하는데 한덕수 최상목은 반드시 탄핵해야 되고 심우정 탄핵도 이제 시기만 남은 것 같아요. 딸 문제도 그렇고 내란과 관여돼가지고 행동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어서 심우정도 많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과 관련됐다는 거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렇죠. 출석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이제 검찰로 이렇게 와서 조사를 받게 했다 뭐 그런 거죠.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대검 과학수사부를 통해 가지고 그 성관이 서버 그거를 이제 서로 국정원 뭐 방첩사 그 실무 총책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왜 김성훈이를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 어거지를 써가면서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결국 비아폰 서버에서 심우정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어떻게든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게 크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또 지금 딸 문제로 지금 그 머리가 아플 텐데 그 민주당의 그 심우정 채용비리 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심 검찰총장의 딸 채용 특혜 그 신고를 접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을 했는데 신고 내용이 채용 공고를 불합리하게 변경했다라고 해서 고용부가 이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볼썽사나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외교부가 스스로 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게 또 있잖아요.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채용 과정에 흑막이라고 하는 게 막 드러나고 있죠. 1등으로 원래 된 사람이 갑자기 아웃돼 버리고 3등을 하고 제 딸은 서류 때 3등을 했는데 면접 때 1등으로 올라갔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외교부에서 벌어진 거고 그 전에 국립외교원에 들어갈 때도 이미 합격한 사람이 그냥 아웃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자격도 없는 거를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시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외교부 자체 지침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취득 예정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고 예정자를 하는 거는 인사비리다라고 자기네 자체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어긴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심 검찰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외교부 직원들까지 다치게 되겠네요. 이제 다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죠. 외교부 과장이 그 인턴으로 있었던 인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신민경한테 보낸 문자 보셨어요? 못 봤어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연구원님과 함께 근무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일을 잘해주셔서 막 저 고마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으면 꼭 개인 전화로 연락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신민경
연구원의 장래를 응원하겠다, 막 이런 정말 오그라드는 얘기를 써가지고 문자를 이만큼 보낸 게 나왔었는데, 예. 그게 그냥 단순히 20대 청년이 와서 일을 열심히 똘망지게 하니까 그 부서장이 그렇게 비굴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천사가 섞인 문자를 보낸다? 아버지가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상식적인 의문 아니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오세훈과 홍준표의 껍질을 벗겨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껍질이 확실히 벗겨질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이상, 그동안에 쌓인 울분을 다 터뜨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명태균 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준석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뭐, 2021년부터 오간 카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국힘의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아부를 한답니다, 명태균 씨한테. 예. 그 국힘의 현역 정치인들이. 권력의 실세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해도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것까지 보내고 했다는데, 그 다음에 뭐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거는 명태균 씨 아는 사람들, 뭐 김영선 씨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땅 사놨었다 이 정도 알았잖아요. 예. 국힘 의원들도 많이 사놨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씨 쪽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담이나 리스크 더하기 이제 토지거래가 돼가지고 왜 그 강남 주민들을 열받게 했잖아요. 강남표를 깎아먹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캠프가 해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오세훈하고 같이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리고 오세훈 주변에 있으면서 오세훈 덕분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오세훈이 관두게 되면 자기들도 관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 힘들어질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지금 뭐 국힘 한 30명 정도가 지금 나선다고 하는 것 같대. 예. 윤석열이 파면되면 안 되고 그게 불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 나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죠, 뭐. 자, 그래서 그 이철우 경북지사나 예. 오세훈 시장이 과연 그 현직 자치단체장직을 버리고 네네.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그럴 사람들이 질문. 아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 일종의 이름 알리고 몸값 높이기 전략을 하는 거고. 예.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튜디오 오는 길에 요 가까운데 이철우 씨 캠프를 벌써 차렸더라고요. 저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한 거의 200명이 이렇게 도열해서 쫙 도열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세레머니를 봤더니 이철우 경북지사가 딱 오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발적이라면서 네. 막 이철우를 외치더라고요. 뭐라더라? 슬로건이 뭐 새로운 박정희라고 해놨던가 뭐 이랬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궁금해가지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지사직을 사퇴했나라고 네. 봤더니 아이, 아직 아니죠. 사퇴서는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절대 사퇴할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예. 뭐 지금 국힘의 광역단체장들은 지금 보니까 김진태 씨 정도만 빼고 지금 김진태 박완수 정도만 빼고 다 나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예. 김태흠 충남지사, 뭐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뭐 다 지금 선언. 아니 근데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면 자치단체장직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연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급용이지 수급용. 예. 그렇게 해서 나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나 캠페인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 또 내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뭔가를 해놔야지 다음 지방선거에 나설 때 사람들이 저게 그래도 대선에 도전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그거는 뭐 민주당 쪽도 비슷하죠. 네, 지금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계시는 거니까. 대선에 나올 후보라면 과감하게 직을 던지고 현직의 직을 던지고 딱 나오면 그래도 그 진정성을 이렇게 인정해줄 만한데 원래부터 진정성 없는 집단이니까 사실 저 사람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대선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했던 어떤 그 국민 눈속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 이름을 바꾸고. 예, 예를 들면 예. 늘 해왔던 수법 있잖아요.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 뭐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바꾸고. 그렇게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그 쌍권 지도부를 그냥 박수로 추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 사람들 생각은 다음 공천,
그 다음에 당권, 여기에만 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예. 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깨끗한 김문수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아마도 6월 그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 김문수, 이른바 양자 구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본인들이 뭐 김문수 뿐입니까? 다들 그걸 원할 텐데 깨끗한 김문수가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피고인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데 정과를 따져보면 김문수 씨 정과가 훨씬 화려하고 많을걸요? 그거는 폭처법부터 국가보안법까지 아주 화려할 텐데 왜 깨끗하다는 거야? 피고인 자체가 문제라면 자기는 유죄 확정된 게 몇 갠데. 우리 의원님 피고인 말씀 혹시나 제가 직업이 피고인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신동호 EBS 사장 취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는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일관되게 지금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명이 뭔가를 결정해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법원에 지금 확립된 판례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들이댄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번에 바로 또 즉시 항고한다고 그러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이진숙 입장에서 과거 김재철을 앞세워가지고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를 파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역들이 다 이진숙, 신동호 이런 사람들인데, 끼리끼리 돌봐주고 뭐 나눠 먹는 뭐 그런 어떤 사익 또 사적인 인연에 기초한 이 정분을 그 공적 자산을 통해 가지고 그 나눠 가지려는 뭐 그런 아주 탐욕의 발로,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지금 굉장히 감행하고 있다는 게 그냥 딱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 수준인 거죠. 뭐 D급도 아니고 패급의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선과 관련해서 개헌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그 대선 때 개헌을 하자라고 거론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대통령 중임제 등은 추후에 지금 논의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좀 어렵죠? 시기상도 그렇고. 어렵죠. 이제 여론도 그렇고, 한덕수가 또 이렇게, 한덕수의 난 때문에도 더 어렵게 됐고. 근데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제 아예 그냥 무슨 완전히 딴맘을 먹고 이상한 의도에서 했다라고까지 보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의장의 충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란 세력의 준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위헌적인 계엄령의 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헌법이 훼손될 상황들을 겪었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경험 때도 그랬었다. 이게 돌이켜보면 지금 다 잊어버리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고요. 그때 거의 모든 후보였던 것 같은데 다 개헌과 검찰개혁을 약속했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다 공통 공약이었고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말 바꾸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어떤 공통의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헌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논의 없이 사라져버렸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그 대선 주자들이 지금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은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도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개헌을 해놓고 시작하자. 이런 충정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또 달리 지금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가 집에서 지금 김치찌개 끓여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나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버리면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나 처벌 이런 이슈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개헌을 논의할 때 테이블에 나오는 상대방이
소위 내란당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국힘이기 때문에 왜 그자들한테 입 벌리고 지금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나 자격을 왜 부여하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장실도 좀 상당히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당의 지도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근데 다들 개헌을 안 하겠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개헌을 하되 또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에 대한 지나친 비난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의장은 마땅히 할 일을 했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 그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의원님 그 내용을 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에피소드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막 전화를 했다가 돌변했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총리 인사청문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이제 총리 인사청문을 이틀간 했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전주 사람이면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그 서울 사람으로 행세하다가 DJ 정부가 출범하니까 고향을 전북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언론사에다가 요청했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 언론에 있던 분들은 뭐 다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한덕수 씨가 부정했었단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았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표상으로서의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부인의 어떤 그 그림값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그 무속 갑질 뭐 이런 게 심했었거든요. 재산도 불투명한 게 많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전화를 이제 앉아가지고 맨날 돌리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 위원은 특히 당내 의원총회에서 한번 얘기를 할 때 인사청문 위원들의 의견이나 발언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인사청문 위원으로 직접 해보니까, 청문 절차를 진행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질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불안했었는지 휴일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가 와가지고 계속 안 받았더니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가지고 정말 간곡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의원님 저 한덕수인데 전화 한 번만 받아주시면 뭐 받아주시기가 뭐 100골 난망이 옵니다.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번호를 알았으니까 더 안 받았죠. 뻔한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수십 번 전화가 오는 걸 안 받는데도 계속 1분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전화기 들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 미끄러져 전화 받아줘 버렸는데 그때 그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고, 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전화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뭐, 공직 경험도 많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공직 경험도 있고 하니, 저를 좀 믿어주시면, 제가 또, 여야 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좀, 통합을 하는,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하겠으니, 좀 기회를 달라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사람 같으면 진작에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러고 끊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취임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는 총리가 되면은 총리 공관으로 항상 여야 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겠다 그랬거든. 듣기는 뭘 들어. 전화해가지고 제가 당신 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라도 하려고 전화하면 절대 안 받죠, 이제. 제 전화인지 뻔히 알면서. 네. 지금도 내가 한덕수 총리 전화번호 갖고 있는데, 지금도 전화 오면 안 받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화했을 때도. 다 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씹었다는 거. 문자도 그냥 무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픈 일이죠, 진짜. 그 검찰이 최근 그 문재인 전 정권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 사드 배치 미루려고 한미의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 유출한 혐의로 정의용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하던 심우정이 이제 정치검찰이 돼서 전 정권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이슈를 어찌 보면 물타기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짓이고, 그게 또 분명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사드 관련
정보를 뭐 어쨌네 하는 거는 그냥 들으시기에는 무슨 뭐 국가 기밀을 어디 적국에다 넘겨준 것처럼 느끼시지만 실체를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당시에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서 성주에서 굉장히 시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어디나 그렇지만 그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그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차들을 막기 위해서 거의 길에서 노숙하다시피 계시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늘은 이 차 오지 않으니 좀 쉬셨다가 예.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와서 또 저기 목소리를 내시든지 하시라 이런 식의 일종의 배려를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뭐 기밀을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날 땡볕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내지는 뭐 이렇게 추위에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를 왜 알려주느냐. 군사기밀 아니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나쁜 놈들이지 진짜. 자,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장미대선 늘 이야기하시지만 네.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지금으로 봐서야 뭐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려 당선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개혁진영이 뭘 방심하고 어차피 되는 건데 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지켜보자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다 보면 자동으로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그 선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고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 야구도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9회 투아웃. 네, 요기베라의 유명한 명언도 있고 한데 대선도 마찬가지죠. 훨씬 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지금 중요한 대선이니까 언제 한번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대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것 이게 아니면은 내란 세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역사적으로 되게 지금 중요한 순간이고 그런 어떤 그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고 오늘 또 이제 대표직도 정리를 하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향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정말 엉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라는 또 시대의 악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세계 경제를 막 휘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준비들 그러니까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이익만 챙겨 먹겠다는 저 내란 정당하고는 확실히 다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나 예측하다시피 이제 언론의 장난질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늘 대선 때마다 그래 왔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이제 경선에 나서는 여러 후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선거 전략처럼 그냥 1등을 때리는 걸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걸로 표를 얻겠다 내지는 차기를 기약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현실에 너무 안 맞는 전략인 것 같고 저는 좀 경선에 나서는 여러 후보들이 이 나의 그간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란 세력을 어떻게 진압하고 새 나라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어필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는 뭐 후보로 나서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이제 김부겸 총리 예를 들자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는 내가 나서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행안부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거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책을 다 해봤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국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어야 되고 대통령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얘기들은 국민들께 낱낱이 진실을 고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뛰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실감나게 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 사람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헌법질서를 확실히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그냥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등이라서 뭐 저기 다들 대세론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으니 저를 택해 주십시오. 이거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흥미를 가지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조언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뭔가 건설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경선이 좀 많이 민주 세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